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어느덧 시간이 흘러 1월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삶의 지혜가 담긴 역사 속 2인자의 처세와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어서 유튜브 제작상 부득이 1편과 2편으로 제작했습니다만, 조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1. 군주는 의심이 많다. 사람은 돈을 벌수록 째째하고 권력을 잡을수록 의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상대하는 자리에서는 아쉬운 표정을 짓지 말 것이며, 권력을 붙들고 늘어지려는 녀석과 상대할 때는 권력을 뺏을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 안심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묘한 것은 인간이란 동물은 일단 신뢰관계가 성립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조개가 곰보로 보이게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2인자라고 하는 입장은 묘한 것입니다. 자기는 애를 쓰는데도 의심 많은 상사에게 걸리면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이 없는 상사의 입장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이 실력자이면, 열매가 성하면 그 가지를 꺾는다는 사기의 말처럼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열매는 부하이고 가지는 상사인 것입니다. 과단성 있게 가지군주를 잘라버린다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애써 가지 상사가 든든해지도록 열매 2인자로서도 협력해줄 일입니다. 공연히 가지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가 든든해지면 열매로서도 안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굽신거리는 것을 좋아하고 비판자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애보면 이런 예는 무수합니다. 하나라의 충신 관용봉은 거랑이 여색에 빠진 것을 간하다가 참살되었습니다. 은혜주왕은 횡포를 충고하는 서백창 주문왕을 비롯한 세 신하를 추방했으며, 끈덕지게 간언하는 비간을 참살하여 배를 갈랐습니다. 그 후부터 신하들의 망명이 잇따랐습니다. 비판을 꺼리는 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2인자로서 대선배들의 사례. 중국 역사서에는 종종 거물급인 2인자가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은나라 때 이윤, 주 왕조 초기의 2사람, 태공망과 주공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고조 때 소하가 있습니다. 은나라의 이윤.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중국 최고의 왕조인 은제국 기원전 18세기 창시자는 탕왕인데, 그의 그늘에는 이윤이라고 하는 보좌역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사기에는 은의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탕왕과 맞먹는 스페이스를 이윤의 사적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은나라의 이윤은 시조인 탕왕이 죽은 뒤 왕위를 계승한 손자인 태종이 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를 추방하고 자기가 섭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윤의 이윤다운 대목으로, 3년 후 태종이 잘못을 뉘우치고 관리 능력을 다시 갖출 수 있게 되자 정권을 반환하고 다시금 그를 보좌함으로써 은나라 700년 통치의 기틀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이윤은 자기가 천하를 뺏으려고만 했다면 3년에 걸쳐 섭정하는 동안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보좌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것은 충의도, 의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과 객관적인 조건과를 계량하여 보좌역이라는 최적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5대에 걸쳐 황제를 모시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주나라의 주공단과 태공망. 은나라 다음에 일어난 주왕조 기원전 18세기 초에도 2사람의 뛰어난 보좌역이 있었습니다. 태공망과 주공단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태공망의 본명은 여상으로 가난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문왕이 지나다가 그를 보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아버지 때부터 바라던 인물이라고 하며 초빙하였습니다. 지금도 낚시꾼을 태공망이라 부르는 유래로 유명합니다. 그는 문왕과 무왕의 2대 황제를 섬기는 동안 스승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에게 영국으로서 내려진 산동성의 제나라는 그 뒤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인 주공단은 무왕의 아우로서 형을 도와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왕이 죽은 뒤에는 조카 인성왕을 옹립하여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산동성의 노. 나라는 소국이면서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약 500년 뒤에는 공자를 낳았습니다. 공자는 이 주공을 이상적인 인물로서 존경하고 있었으며, 나는 요새 주공의 꿈을 꾸지 못했다 고 탄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중국 고대사에 2인자로 대서특필되는 3인의 공통점의 하나는 보좌역으로서 철두철미했을 뿐만 아니라 톱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야심을 전혀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상에는 어설픈 야망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세 사람이 결코 아첨가나 보신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다면 패왕의 훌륭한 보좌역으로서 창업의 공을 쌓아 올리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주나라 주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은 왕의 동생인데다가 인망도 있었으므로 자기만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제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며 또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페이스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한나라 재상 소아 마이너스 철저한 실권자. 전형적인 보좌역으로서 인생을 산 사람이 한나라 재상 소아입니다. 한제국의 창업 공신 중에서 한신은 숙청되었지만 소아의 생애는 그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일개 현해 관리 출신으로서 오로지 내정에만 관여하였습니다. 한 고조는 초나라 항우와의 천하를 가름하는 싸움에서 5년에 걸쳐 대치하는 동안 근거지였던 관중을 거의 비우다시피 하면서 외정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뒤에 남아 이곳을 끝까지 잘 지킨 것이 소아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조가 싸움에 패하여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도망쳐 돌아오면 그 병력을 보충하여 기운을 복돋아 주어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곤 했습니다. 주인 없는 나라를 맡아본다는 것은 가장 의심받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집안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군과 종군케 함으로써 고조의 의혹을 풀었던 것입니다. 군주라고 하는 인물은 염치 없게도 방자하기 그지없어 능력 있는 부하는 탐내면서 능력이 지나치면 의심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 반역하든가 아니면 철두철미하게 보좌할 일입니다. 한신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애매하게 행동을 한 데 대하여 소아는 분명하게 후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한제국 성립 후 6년째 되던 해에 한신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직후 고조는 소아를 상국이라는 높은 지위로 승격시키는 한편 더 많은 영지를 주고 500명의 호위병을 붙여주었습니다. 한신을 추천한 사람은 소아였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로서는 사탕과 채찍, 즉 감시자, 호위병을 딸리어 보낸 것입니다. 소아로서는 매우 난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국리 끝에 지휘와 호위병만을 받아들이고 하사된 영지는 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털어 군비로 헌납함으로써 고조의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 이듬해 또다시 유력한 공신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조는 손수 터벌에 나섰는데 그는 진중에서 군사들로 하여금 소아의 동향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때 소아는 보좌관의 진언을 받아들여 일부러 자기 영지 내에서 백성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려면 영지 백성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 반대 현상을 보임으로써 반란의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소아는 체제에 얽매여 고조에게 굽신거리기만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지배인격으로서의 실권을 누림으로써 주군을 역으로 컨트롤한 것입니다. 보좌역으로서의 이상적인 출처진퇴를 취한 셈입니다. 앞에서 말한 주공과 같은 성실한 인물도 3대째의 임금을 섬기는 동안 의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간히 그를 무고하는 자가 있어 주공은 한때 망명까지 하였습니다. 그 뒤 왕은 주공이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염원한 기록을 발견하고는 울면서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과연 주공은 어느 땐가는 의심받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미리 손을 써두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보좌역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만한 배려쯤은 필요한 것입니다. 모택동과 주은내. 근현대에 들어와 철저히 보좌역에 2인자의 삶을 산 사람이 주은내입니다. 그는 정통 유학교육을 받았고 일본, 프랑스에서 엘리트 청년 공산주의자로 성장합니다. 프랑스로 건너가 공산주의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매사에 겸손한 품위와 청렴성, 신뢰와 실리를 겸비한 일처리 등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실무형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2인자라는 정치적 위치는 그의 실존적 정체성을 포괄합니다. 주은래가 모택동과 중국 대륙의 공산화 혁명을 이끌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26년간 총리직 등을 수행하면서 탁월한 외교가이기도 해서 미국이 가장 좋아한 중국 공산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문화 대혁명의 광풍 속에서도 문화재 등 은근히 많은 것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등소평을 보호해 주었던 주은래가 사망하자
등소평은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공산당 지도자이자 적이 없어 보이는 그였지만 세상에는 그에 대한 악평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매사 조심스럽게 산 자는 그 조심스러움이 그림자가 되는 게 세상 이치이고 인생이라 합니다. 그를 비평하는 사람은 그는 결국은 모택동의 하수인으로 복무하며 비극을 유지시킨 보신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모택동보다 주은례를 더 싫어해 음흉한 속물 정도로 평했다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처럼 주은례는 모택동을 절대 거스르지 않으며 이인자의 생존 수칙을 엄수했습니다. 만일 그가 저항했다면 중공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을까? 왜 모택동과 같은 악마적 인간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주은례 같은 합리주의자는 이인자에 더 머물었을까? 위의 둘의 관계를 보면 의문이 떠오릅니다. 왜 대중은 판단하기보다 숭배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인간들은 변혁을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변혁을 바란다고 착각하면서 혼돈에 매혹당하는 것일까? 역사 속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패턴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상하의 틈새에 낀 이인자의 고민. 중간 간부로서의 최대의 고민은 상하의 틈바구니에 끼어 딜레마에 빠지는 일입니다. 중국 전국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왕으로부터 의심을 받은 책사인 소진 이왕에게 변명할 때 쓴 이야기입니다. 성실을 다했는데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비유한 것으로 요즘에는 중간에서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가 딴 서방을 맞아들였다. 주인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지자 아내가 남자에게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돌아오면 독이 든 술을 먹여버릴 테니까.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다.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하녀에게 명하여 독이 든 술을 가져오게 했다. 비밀을 알고 있는 하녀는 당황했다.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안주인이 쫓겨나게 되고 모른 채 하면 주인을 죽이게 된다. 자,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녀는 생각 끝에 일부러 발을 헛디딘 양 엎어져 술병을 안고 넘어졌다. 주인은 하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중간에 끼인 사람이 반드시 고민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중간 자리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정보를 모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정보를 모릅니다. 그것을 상하로 서로 흐르게 하는 것은 중간 간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상사의 결점은 유난히 눈에 잘 띄게 마련입니다. 무능한 상사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적당히 아첨하든가 경호하든가 아니면 묵살하든가 어느 한 가지를 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방법도 속만 썩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기에 나오는 명신들이 많이 쓴 수법과 마찬가지로 상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능한 상대에게 관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도 나오게 됩니다. 거꾸로 관리하면 됩니다. 상사는 고독하고 정보의 어두움으로 중간에 끼어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상관 관리의 명수 한 사람을 소개하기로 합니다. 한무제 때의 승상으로 있었던 공손홍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학문으로 발탁되어 유교 경전을 앞세워 출세한 인물인데 한무제의 절대 권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하였습니다. 무제는 공손홍을 신임하여 그의 의견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공손홍은 교묘하게 무제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수법은 가령 어전회의 때 왕 앞에서는 안건의 문제점만을 열거하는 것으로 그치되 그 문제의 결론은 군주로 하여금 내리게 하도록 방향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황제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듯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회의에서 상정하기 전에 미리 왕에게 은밀히 아뢰어 군주의 동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섭을 해두었다가 회의 때 정식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보좌역이란 여기까지의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2편에서 계속됩니다. 현대에서 활용 방법과 금기사항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